자, 저기 이 지문 어떤가요? 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상관없나요? 아까 친구식에 빌려쳤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한 번만 그 친구식에 빌려쳤을 때 그 친구한테는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말 자체가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한다. 친구는 얘한테 이행할 게 아무것도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유치권을 취득을 하려면 점유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점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점유는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어떻습니까? 다시 반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겠는가? 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배째라라고 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려면 그 말 속에가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들어가 있죠. 인도가 점유의 이전이니까 모든 사람한테 점유를 이전한다는 말은 지가 딱 움켜쥐고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유는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계속 존속하려면 역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럼 국어에서 다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자, 유치권이 모든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십시오. 갑하고 을하고요. 어떤 물건이 있었고 요거를 가려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갑이 을한테 지금 매매 대금을 못 받았다. 이 매매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까 조문회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뭔가 이 물건을 팔아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채권을 취득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물건하고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그러나 매매 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 대금 채권.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려는 거냐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매매 대금은 절대로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왜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매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행사한다는 말은 결국에는요 외상으로 줬다는 거죠. 지금 돈 못 받아가지고 유치권 행사했다는 것은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물건은 지금 넘겨줘 버린 겁니다. 되셨나요? 지가 그 위험 자체를 자초한 겁니다. 자초한 거. 그런데 매매대금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배째라라고 해가지고 인도를 거절한다. 이런 말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외상을 한 거, 외상하고 물건 다 줘버린 겁니다. 아까 동시항변권이라는 거 권리 인정해 줬었죠. 돈 받을 때까지 물건 안 줄 수 있죠. 근데 그러한 동시항변권을 지가 다 포기하고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수리대금, 공사대금 이건 어떻습니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 있고 만약에 어떤 채권이 있는데 아무 채권이나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은 어떤 채권이냐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관련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관련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한 관련성. 그냥 얼핏 매매대금도 뭔가 물건하고 관계되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랬을 때 그 채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 많지가 않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하게 되면 요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이야기합니다. 필요비라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수선하는 거죠. 수선.
유입이라는 것은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물건하고 관련성이 강하다는 느낌 오시나요? 물건 자체다. 지금 그 돈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거 비용상환 청구권, 요거 유치권 인정되고, 그 다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손해배상 청구권 중에서 손해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물건으로부터. 그래서 물건으로부터 손해가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채권 강한 관련성이 있나요? 우리 판례사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말이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 가지고요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먹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작자는요 말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 왜 생겼습니까? 그 물건 때문에 생겼죠. 물건 때문에. 그러니까 딱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비용상환 채권하고 그 다음에 물건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 그런데 그럼 아까 공사대금 채권, 수리비 또는 수선비 채권 이것도 유치권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이건 왜 여기에 안 적어져 있느냐. 요 비용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비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다 포함되냐면 노동력이 포함이 됩니다. 노동력 다 돈인가요? 인건비. 그래서 아까 시계 수리업자 아저씨의 그 인건비, 노동력이 그대로 시계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인정이 된다. 유치권 인정이 된다. 제일 중요한 거.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네요. 유치권에는 뭐가 없다? 아까 유치원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우물이 없다. 우물이 없다. 그런데 유치권이 부정이 되는 대표적인 채권이 뭐다? 매매대금 채권이다. 그렇게 쓰는 이유는 한 번 더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는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의한다. 이런 단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우선 변제는 어디에서 받아간다? 경매대금에서. 자,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왜 물상대의를 할 수 없나요? 아까 제가 두 글자. 저당권이 매매했을 때는 저당권이 죽었다 살아있다. 화재가 나버리면 건물이 소실돼 버리니까 저당권도 소멸돼 버리는데 갑이 을한테 저당권 설정했다가 병한테 팔았다. 저당권이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추급한다. 살아있네라고 적었었습니다. 살아있네.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변제 안 되면 여전히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의한다는 말 자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항상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가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했죠. 그 반대말이 뭡니까? 본권은 사실상의 반대가 뭐였나요? 법률상 지배, 사실혼, 법률혼. 그랬을 때 유치권자는 법률적으로는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를 받았는데 거기에 유치권자가 배째라 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럼 직접 배 가르실 겁니까? 아닙니다. 내보내려면 돈 줘야 됩니다. 내보내려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그 민사집행법 등을 공부하면서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우선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사실상은 어떻게 된다?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돈을 안 주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보낼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어떻게 가게 되냐. 지금은 그거 설명 안 드리지만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러나 그 예외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하지 말자. 그래서 동그라미만 쳐두겠습니다. 지금은 322조 봐보시면 제목만 경매 다음에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간이변제 충당. 323조가 제목이 뭐라고 됐나요? 과실 수취권. 내용 안 읽습니다, 여러분. 우선변제 예외적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뭐 하지 말자? 간과하지 말자.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지금까지 저희가 그냥 기본 개념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고, 아까 물상대도 이야기를 하였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에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경락이는 주유소 토지만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 지하에 있는 유류저장 탱크까지 취득합니까? 취득하죠. 부합물에 미치죠. 경락이는 그 횟집 점포 건물만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 옆에 있는 수족관 건물도 취득합니까? 수족관 건물도. 그래서 저당권의 효력 범위,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등등 우리가 저당권의 기본 개념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은 특별히 볼 필요가 없고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어디로 가냐면 계약법에서요. 계약법에서 어디까지 쫙 가셔가지고 뭐 조문으로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 396페이지입니다. 3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조문이 나와 있고 거기에 535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런데 바로 위에 제가 단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이러한 문제는 언제 발생한다? 무엇일 때? 불능이 뭐일 때? 원시적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일 때. 그래서 저희는 조문만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자, 1억 원에 갑소유의 그 제주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이 건물은 3월 1일자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되어 있더라. 소유권 이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확가적사.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소유권 넘겨주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효.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라든지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효인데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만약 갑이요 제주도에 있는 이 건물의 멸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요 이런 계약 체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계약 체결상에 뭐가 있다? 그 제목 체결하면 안 됐는데 체결했으니까 계약 체결상에 잘못이 있다.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그한테 책임을 져라라는 겁니다.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은요 당연히 상대방을 어때야 되냐면 선의 무과시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곳곳에도 제가 상대방이 보호가 되려면 대원칙. 그건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게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시를 물어가지고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그런데 손해라는 것은요, 손해이라는 것은 이제 이익이익 상당의 손해가 있고
다음 실내이익 상당의 손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행이익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제가 방금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요거를 그냥 이행이익, 그 다음에 실내이익, 실내손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의리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 그 손해배상 청구는 이행이익일까 아니면 실내이익일까?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원칙이 이행이익이 원칙인데 여기서는요 이행이익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올 수가 없겠습니까? 계약이 무효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란 건 뭐냐면 유효해서 소유권 그대로 넘겨받게 되는데 이 물건이 지금 1억 5천으로 올랐다. 전매 차익 같은 거. 1억 5천 올랐으면 다른 사람들 팔면 1억 5천 받을 수 있죠. 그게 이행이익입니다. 계약이 무효니까 이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못 나온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뭡니까? 실내이익. 실내가 뭡니까? 믿은 거죠. 을은 지금 선이 무과실이니까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고 있죠. 그 손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얘는 선이 무과실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요. 자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이 무효니까 이 대출 받은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중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 나오나요? 예, 원칙적으로. 이게 다 왜 발생하는 겁니까?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은행갑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요 실내이익 상당의 손해. 요거를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되셨나요? 네. 암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정도에서 조문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96페이지에 보시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이걸 이제 실내이익 상당의 손해 또는 실내손해. 믿었다. 거기 보면 됩니다. 실내이익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단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읽어만 봅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긴다. 이게 뭡니까? 이행이익. 다음 2항. 전하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요건이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어디로 가냐면 407페이지 가십니다. 407페이지. 자, 일단 펼쳐두시고 일단 537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고 아무거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갑하고 을하고 역시 똑같이 4월 1일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날 이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등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5월 1일날 천재지변. 5월 1일날 벼락 꽝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매매계약은 유효였죠. 후발적 불능에서는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목적, 소유권 이전이 실현 불가능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월 1일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 4월 1일날은 건물 멀쩡했죠. 그러면 유효라는 말은 4월 1일날 딱 매매계약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을 했고 을은 갑한테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을 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5월 1일자 벼락이 꽝 때려버리면 계약 소멸. 계약 소멸. 계약 소멸이란 말은 꽝 때려버리면 전부 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을 한다. 채무자가 돈 못 받는 위험을 부담을 한다.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연속해서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던 거는 여기에 판례가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자, 그럼 만약 4월 1일 날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이 교부되었다. 이 1,000만 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환해 줘야 되겠습니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받았다. 계약관계는 소멸하였다. 부당한 이득이죠.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5월 1일자 이 벼락을 문장으로 하게 되면 뭐라고 적어져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쌍방 무책의 후발적 불능. 여기는 원시적 불능. 여기는 후발적 불능. 그런데 양쪽 다 규책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1억 원에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중도금을 가지고 갑하고 만났습니다. 근데 을은요, 생애 처음으로 지금 집을 장만하는 겁니다. 한 달 후면 지금 자기 집 되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바쁜데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번호를 알게 됐다. 한 달 후면 자기 집 되니까. 그 다음에 갑은 이제 일보러 갔고요. 들어가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뿌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저쪽 돌아보고 그 다음에 발코니 쪽으로 가가지고요. 보니까 공기도 너무 상쾌합니다. 너무 상쾌하다. 너무 상쾌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담배를 한 대를 폈고요. 근데 그 담배불이 제대로 안 꺼져가지고요. 을에 5월 1일자 담배불에 의해서 홀라당 다 타버린 겁니다. 돈 받아야 되겠습니까? 돈 받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한번 갑이 돼보십시오. 이 녀석이 와가지고 지금 담배불에 의해서 다 타버린 겁니다. 돈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하고 차이, 이건 돈 못 받는데 이건 왜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으니까? 을한테 있으니까. 지금 이거나 갑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건 똑같죠. 벼락이든 아니면 담배불이든.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는 쌍방무책이고 여기는 뭐한테 있습니까? 을한테 귀책 사유가 있다.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당연히 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예외. 이거는 원칙이고 이번엔 누가 위험을 부담한다? 예외니까. 돈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 이건 예외. 이해되셨나요? 너무나 당연한 게 법에 적어져 있죠. 법에 이제 우리가 읽어볼 조문에 이게 적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적어져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나와 있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나와 있고 넘어가 보시면 409페이지 하단에 1항만 봅니다. 1항 앞에만 일단 지금은 제목이 뭐라고 됐나요?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봐두시면 되고 다시 한번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537조 제목은 다시 한번 보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매매계약을 생각하면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즉 매도인 매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쌍무계약이니까 둘 다 채권자고 둘 다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치 딱 한 명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채무자입니까? 방금 우리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구 못하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매도인이죠. 채무자는 누구다? 매매계약이, 쌍무계약 중에서 매매계약이 나오고 불능이 나오면 채무자는 누구다? 매도인이다. 채권자는요? 매수인. 매수인. 이 용어를 방금 제가 말씀했던 걸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매매계약이니까 둘 다 채권자고 채무자인데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불능. 그러면 불능이 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누가 채무자가 된다? 매매계약 나오면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는 불능이 나오면 누가 채무자다? 매도인이 채무자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매수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냐면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을 하죠. 채무 또는 여기는 소유권 이전 채무. 자, 이런 식의 일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이 될 수 있죠. 이런 일이 있으면 불가능해 주죠. 대금 지급은요, 불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서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행지체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의 의무는 불능 자체가 없고 어떤 단어만 있다? 이행지체만 있다. 우리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다? 불능을 하고 있다. 불능. 불능에서 불능이 될 수 있는 채무는 뭐밖에 없다? 매매계약에서는 소유권 넘겨주는 거. 그러니까 채무자 딱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인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지금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항변권은 아까 그 느낌만 받아두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앞에가 위험부담 앞에가 동시항변권이 있는데 동시항변권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조문하고 유치권에서 이야기했던 거, 그 느낌만 받아두시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불능을 구별을 해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그 다음에 일정 요건 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월 1일자) 벼락 때렸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된다? 계약체계상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되셨나요? 언제 나오는 단어다?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 나오는 단어다.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와 지금 불능인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 방금 했던 위험부담의 문제.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 이미 우리 그림 여러 번 그렸던 겁니다. 가바고라고 4월 1일날 1억에 매매계약 1억 5천만 원 준다니까 5월 1일날 평한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이 됐죠. 근데 얘한테 귀책사유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런데 위험부담은 채무자한테 귀책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둘 다. 채무자 위험부담이든 예외든 채무자한테는 귀책사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것은 뭘 기준으로 나눠진다? 귀책사유가 있냐 없냐. 그러면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의 문제, 귀책사유가 없으면 무슨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 그래서 요게 요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물어보든지 간에. 되셨나요? 지금 새로운 거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고 우리가 그냥 한 거를 그대로 갖다 이렇게 적용만 해본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앞쪽에 가보시면 화가작사에서 가로 가보십시오. 1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한 7, 8번째 줄 내려오면 양가로 이번에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리고 우리가 작은 동그라미 2번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여기 방금 했던 거. 교통정리. 원시적 2번만 봅니다. 다시 한번.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한편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법률행위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며 다음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의 문제. 귀책사유가 없으면 무슨 문제? 위험부당. 되셨죠? 자, 그래서 나중에 어느 시점 가게 되면 여기까지도 그냥 다 안 씁니다. 다 안 적고 그냥 이렇게만 적습니다. 이렇게만 원후 개체위 이것만 적어 놓습니다. 그럼 방금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 문장들이 떠오르실 수 있도록 그거 여러분들이 연습을 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법 총론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 제일 중요한 제도죠. 계약의 해제 부분. 415페이지.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그 교재가 내용이나 오타 같은 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내용 수정이, 잠깐만요. 나중에 그 정오표 같은 게 가겠지만, 270페이지는 오타 수정이네요. 잠깐 270페이지 봐보시면, 제일 밑에가 시효 완성자의 지위 나와 있죠. 네. 그 바로 위에 보면 완성 전에 사정 변경 나와 있고, 조금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가산점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270페이지요. 소유자 변동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계속 밑에가 가산점이라는 단어 찾으셨나요? 네,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기산점입니다. 기산점. 네, 이거는 지금 오타고요. 오타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수정되어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일단 570페이지에 봐보시면 주임법과 상임법의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위쪽에 적용 범위에서 상임법 쪽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서울 해가지고 6억 1천만 원이라고 적어져 있죠. 네, 거기가 9억입니다. 9억. 9억. 물론 제가 앞에 본문 내용에는 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수정이 안 됐습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있고, 자, 요거는 제가 아까 페이지를 그거를 두 개를 쳤다가 엉뚱한 걸 했네요. 508페이지에 보시면 (508페이지에) 보시면 우측 제일 하단에 표가 있죠. 찾으셨나요? 예. 그 표에 제일 오른쪽 칸에 가면 제척기간이라는 표현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한 날 밑에는 X가 쳐져 있죠. 찾으셨나요? 예. 그러면 그 선이 바로 위칸 있죠. 거기도 X가 쳐져야 됩니다. X가 제일 위에하고 제일 아래하고 X가 쳐져야 된다. X가 안 쳐져 있고 그냥 네모로만 쳐져 있죠. 나중에 담보책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릴 건데
제일 위에하고 제일 아래하고 오른쪽에가 x가 2개가 적어져야 된다. x가 2개가 적어져야 된다. 네, 일단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415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책은 펼쳐두고 계약의 해제, 해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해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읽어보기 전에 어디를 펼쳐보냐면 565조 한번 펼쳐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약금이랑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계약금 1000만 원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2.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다음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은 두 가지가 있지만 어찌되었건 1000만 원 교부한 사람은 그거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받은 사람은 어떻다? 배액으로 주고 해제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처음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었죠? 그 1000만 원이 아깝다. 너무 큰 돈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좋다? 싹싹 빈다. 그걸 뭐라고 했나요? 그걸 후회 가능성의 법적 보장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해약금 법적으로 보장했으니까 일정한 불이익만 감수하면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당당하게 계약 없앨 수 있는데 1000만 원이 너무 큰 돈이다. 싹싹 가서 빌어서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해서 계약 없애는 거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제도고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1억의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런데 갑이요 등기서를 주면서 대금 달라고 했더니 을이 돈을 못 줍니다. 내가 사정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요. 상당히 열받습니다. 그래서 갑이요 병하고 돈 더 준다고 하니까 매매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겼다.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대신 갑은요 뭘 하게 되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쇠고랑을. 왜 쇠고랑을 차게 되느냐. 갑은 을한테요 여전히 지금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을 하죠.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을 한다. 그런데 지 임무에 위배해버렸기 때문에 쇠고랑을 찬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계약은 후속력이 있고요. 후속력이 있고 되겠죠? 후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을이 돈을 안 주는데 갑은요 영원히 이 계약으로부터 구속되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력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도록 을에게 갑에게 주는 권리가 해제권입니다. 해제권. 그래서 이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구속력으로부터 해방이 됐죠. 그러면 이제는 어떠냐. 쇠고랑 찰 염려 없이 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는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고 그 상태에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배임죄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하게 된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누가 해제하는 겁니까? 갑이 해제를 하는 거고 또 이런 경우도 아까도 우리 그림 그렸던 거 자 1억의 매매계약 그런데 얘가 병한테 이번에는 여기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다른 겁니다. 돈 안 주니까 화나서 팔아버린 거고 여기는 1억 5천을 준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의무 부담을 하다가 애한테 팔아버린 겁니다. 이쪽으로 등기가 격려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뭐가 됐습니까? 이행 불능이 되었다. 그러면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행불능이 되면 계약관계, 매매계약은 소멸합니까? 그대로 존속합니까? 그대로 존속하죠. 질적 변경, 뭘로 바뀌어가지고? 손해배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번에는 을이 해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겁니다.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팔아버렸으니까. 요거는 지금 을이 자신의 채무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행지체. 아까 대금에는 불능은 없다고 그랬죠. 이행지체를 하고 있다. 요런 걸 뭐라고 그러냐?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되셨나요?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제는요. 약정 해제일까요? 법정 해제일까요? 법정 해제입니다. 법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래서 법전 펼쳐보시고요. 제목만 546조 봐보십시오. 제목만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이행불능과 해제.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544조 제목은 이행지체와 해제. 그래서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들은 그 법조문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법조문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해제권이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확인됐나요? 다음.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이제 이행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이 뭐라고 하냐면은요. 내가 지금 100% 확실치를 않는데 5월 달에 미국으로 발령이 날지도 모른다. 미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 내가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이 필요가 없다. 내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노 하면 계약 체결 못하는 거고 합치가 안 된 거니까. 그때 갑이 오케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요 이제 해제권을 갖게 됩니다. 미국 발령이 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약정해제권입니까? 법정해제권입니까? 둘 간에 지금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약정해제권. 자, 그 다음 갑하고 을하고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4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을 하였다.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을이나 갑은 뭐 할 수 있다? 아까 조문 읽었던 거. 이 계약금은 어떤 작용을 한다? 해약금. 일정한 불이익만 감소를 해버리면 을은요. 요 1,000만 원 그냥 포기해버리고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다. 이거를 해약금 해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제권은 해제 또는 해제권은요. 법정 해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처럼 약정 해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해약금 해제는요. 법정 해제는 요건이 뭐냐면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요건이. 그런데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지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약금 해제는 약정해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미국 발령이란 말을 안 달았어도요. 계약금을 딱 지급을 하게 되면 요 계약금이 해약금에 작용을 하도록 서로 약정한 것으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정해제의 일종이 뭐가 있다? 해약금 해제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 따른 권리가 해제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옮겨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약정해제는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국 발령. 해약금 해제는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따라서 이 해제권을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있겠죠. 효과. 되셨나요? 효과는 뭐냐? 소급표 문제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
일단은 그거는 어디에 그림이 그대로 있냐면 어디 갔나요? 436페이지에 그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단에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그림이 자, 그래서 소구표 문제와 무슨 문제? 원상 회복의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배상의 문제 효과로서. 그러면 나중에 할 때는요, 법정해제, 약정해제, 해약금 해제하고 위에는 그냥 소원손입니다. 소구표 원상회복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 근데 미리 확인할 것.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무엇의 효과냐면요, 채무 불이행의 효과입니다. 채무 불이행의 효과. 자, 그러면 여기 법정해제는 동그라미 몇 개 있나요? 전부 다 있죠? 전부 다 있다. 그래서 여기 소구표도 있고 원상회복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소구표도 있고 원상회복의 문제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해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소구표는 있는데 이번에는 원상회복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을이 4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5월 이제 잔금이 9천만 원 전체 남아 있죠. 중도금 약정이 있어 가지고 그 9천 중에 일부인 4천만 원 중도금을 5월 1일 날 지급을 했다. 그리고서도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안 됩니다. 아까 조문에 뭐라고 적어져 있었냐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 해제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일부 이행을 해버린 거, 이게 뭐냐면 이행의 착수입니다. 이행의 착수.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했다면 해약금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제를 했다, 행사를 했다는 말은 중도금은 지급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죠. 확인됐나요? 그러면 원상회복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해약금 해제가 되는데 해약금 해제를 했다면 원상회복 할 게 있는가 없는가? 없다는 것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의 효과인데 해약금 해제를 한 것은 채무불이행을 한 게 아니다. 법이 준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다음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는데 해약금 해제를 했다는 말은 이행에 착수한 것이 없다는 말이 되고 이행에 착수한 것이 없으니까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하고 먼저 이렇게 효과를 딱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봐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다시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아까 요거 이제 쇠고랑 차는 거 설명한 거고, 자, 등기회를 주는데도 우리 대금을 안 줍니다. 대금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이행 지체에 있습니다. 이행 지체에 빠지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해제를 애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은 해제를 한 예를 들어서 뭐 7월 1일 날 해제한 7월 1일 날 소멸하느냐 아니면 4월 1일자로 소급해서 소멸하느냐.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전부 다 소급표 있다고 그랬고 우리가 두 문자로도 무무토 취취해 해제 소급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을은 갑한테 1억 원 지급할 필요가 이제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결국 소급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대로 적어져 있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 미이행 채무. 이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소멸한다. 이해되셨나요? 이행하지 않은 게 있으면 4월 1일자로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을 잃어버리니까 미이행 채무는 소멸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 갑은요, 둘이 5천만 원만 지급을 받은 상태에서 등기도 넘겨주고 인도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특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떨 때 많이 하는 거냐? 을이 토지 매수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 지어서요, 분양대금으로 토지대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 절차 등의 허가라든지 좀 편의를 위해 가지고 건물 지으려면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도 얘한테 넘겨두는 경우들은 허다합니다. 허다한다. 자,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얘가 잔금을 안 줍니다. 이행지체. 그러면 요건 갖춰서 갑은 해제할 수가 있죠.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채무들은 기이행 채무죠. 이미 이행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원상회복으로 반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이 돼야 된다. 되셨나요? 이미 이행한 것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한번 748조 1항 2항. 그래서 선의 악의를 나누고, 선의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748조 1항 한 번도 안 봤나요? 제한능력자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고 하면서 지금 한번 보시면 됩니다. 748조 수익자의 반환 범위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다. 전존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3종 세트. 왜 3종 세트냐면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거기 보면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우리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나요? 한 번도 안 했나요? 그러면 여기 안 했습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이면 법 그대로 선이면 현존이익만, 그 다음에 악이면 3종 세트. 3종 세트.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느낌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한 특칙, 너무너무 중요한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 생각나시죠? 이건 했죠? 제한 능력 취소. 이건 어떻다? 선의 악의를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하니까 선악을 불문하고 뭐만? 예, 현존 이익만, 현존 이익만.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특칙이란 말이 예외라는 거고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선의 악의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에서는 이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니까 특칙이라는 겁니다. 예외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외가 이제 해제의 반환 범위입니다. 해제의 반환 범위.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선악을 안 따지는 건 당연하고요. 다음 이익의 현존 여부도 불문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뭘 줘야 되느냐? 받은 이익 전부를 줘야 됩니다. 받은 이익 전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갑이 해제를 했습니다. 미이행 채무는 소멸합니다. 지금 이제 갑은 애한테 다 이행을 해버렸고 을이 갑한테 남아있는 게 5천만 원 잔금 주는 거였죠. 근데 해제를 해버렸으니까 5천만 원 미이행 채무는 소멸한다. 이미 지금 이행돼버린 것들이 있죠. 애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요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방금 현존 여부도 안 따지고 선의 악의도 안 따지고 뭘 줘야 된다? 받은 이익 전부를 줘야 된다. 받은 이익 전부 주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자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자. 돈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이게 1조짜리 매매입니다. 1조짜리 매매. 그리고 1조짜리 매매니까 기간도 상당히 길 수 있겠죠. 처음에 지금 5천억을 받았습니다. 5천억. 그리고 쭉 진행이 되다가 한 1년 반 정도 돼가지고 이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 그냥 5천억만 달랑 주면 받은 이익 전부 준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이자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우리는 민법에서는 항상 금액만 키워보면은요, 느낌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받은 이익 전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를 붙여야 된다. 이자는 해제한 다음 날부터 붙여야 될까? 아니면 받은 다음 날부터 붙여야 될까? 아니면 받은 날로부터 붙여야 될까? 여기. 예. 받은 이익 전부를 줘야 되니까 금전 반환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엄청나게 돈 키워보십시오. 하루만 지나도 그냥 이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받은 날로부터. 다 조문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 예외가 2개가 있고 요건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해제해서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받은 이익 전부니까 금전 반환의 경우가 어떻게 된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그러면 을은 요 등기만 수여해야 되고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으로부터 또 이득이 생기겠죠. 사용이익. 그러니까 이거 인도 받은 날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자까지 다시 이자가 아니라 차임 상당액, 과실까지 전부 다 사용이익까지 전부 다 반환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미국 발령에서요. 갑하고 을하고 지금 1억. 그 다음에 여기 계약금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매매했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이 됐고 5월 1일까지 중도금 4천까지 지급이 되었다. 그럼 총 얼마가 지급이 됐습니까? 5천이 지급이 됐죠. 5천이 지급됐다. 그런데 드디어 5월 10일 날 미국 발령이 났다. 미국 발령이 나서 을이 요 계약을 해제를 하였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지금 이행된 거 없죠? 되셨나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5천만 원 반환해줘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자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자 붙여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또 올려야 되겠죠. 이 매매가 1조짜리, 10조짜리, 거래에서 지금 얼마까지 갔냐면 5조까지 5월 1일날 갔습니다. 5조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5월 10일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자 붙여야 되겠습니까? 해제는 뭘 줘야 된다? 부당이든 반환은 뭘 줘야 된다? 받은 이익 전부를 줘야 된다. 5조도 부족하면 계속 또 올려보십시오. 그럼 하루에 지금 얼마씩 이익이 생기는지 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해제의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을 하고 약정해제의 경우에도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핵심적인 그 판례의 의미는 뭐냐면 대금 반환의 경우에는 약정해제도 당연히 뭐 하는 겁니까? 이자 가산하는 겁니다. 이자 가산을 하여야 한다. 요렇게까지, 요 정도까지. 자, 다시 한 번만요. 나중에 나머지 해제와 관련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가서 여기에다가 뭘 하나를 추가를 할 거냐면 이제 합의 해제를 여기다 추가를 할 겁니다. 합의 해제를.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합의 해제도 이거 아주 중요한데 합의 해제도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추가하기로 하고 일단은 종류. 법정해제의 요건 또는 원인은 뭐다?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가 있다? 약정 해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미국 발령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 그 다음에 효과는 소원손. 전부 다 소급표는 있죠. 소급표의 실질적인 의미는 미이행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된 채무는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 범위는 어떤가? 그러면 일단 먼저 딱 나오면 이것부터 나오면 됩니다. 받은 이익 전부. 받은 이익 전부라는 말이 선의 악의도 안 따지고 현존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금전을 받은 사람은 받은 이익을 주려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그 다음에 그 효과는 동그라미 보시면 됩니다. 법정해제는 전부다.
그 다음에 약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약금 해제는 역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는데 해약금 해제는 행사 시기의 제한이 있어가지고 원상회복하기 다시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니까 원상회복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X를 쳐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해제 제일 앞에 그 의 415페이지에 계약의 해제 서설의 1번 본래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구속력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이를 마음대로 해제하지 못하므로 없애지 못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그런데 특히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하여 계약의 구속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파괴된 경우에 그 상대방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상실시키는 것, 소멸시키는 것을 말을 한다. 2번 중요한 거 나와 있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과 함께 채무불이행에 대한 핵심적인 구제수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무불이행의 효과가 뭡니까? 딱 하면 나와야 되는 게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해제, 손해배상의 문제. 이 두 개가 채무불이행의 핵심적인 구제수단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어떻게 되고 해방이 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관하여는 뭘 해야 된다?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민법 551조는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손해가 남아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우리 여러분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그 이야기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나요?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5천만 원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1억 5천만 원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간단합니다. 자, 둘이 교환계약. 그러면 갑을을한테 소유권 이전 의무, 을도 갑한테 Y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4월 1일. 그런데 올라가니까 갑이 병한테 5월 1일 날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다. 6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A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됐죠.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 교환계약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어떻게 해서? 질적 변경. 5월 1일이 되면 이 소유권 이전이 뭘로 바뀝니까? 손해배상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존속한다. 얼마짜리입니까? 1억 5천 받고 팔았으니까 1억 5천만 원 받을 거.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죠. 1억 5천만 원 달라고 하려면 요거 줘야 됩니까? 교환계약은 지금 존속하고 있죠. 자기 의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채무불이행이니까 을은 또 이걸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 방금 전에 해제를 하고도 손해가 남아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 그럼 이때는 해제하고 할 때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되셨죠? 예, 그래서 방금 그 부분. 해제하고도 손해가 남아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사례 가지고 합니다. 요 사례 가지고.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과 다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개의 결정적 차이는 해제했느냐 안 했느냐. 즉 계약이
존속하느냐, 소급적으로 그 여력을 소멸했느냐, 상실했느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문 때는 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말씀을 드리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 인문 과정에서는요, 지금 진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법 총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다 선생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강조할 부분, 시간 투자할 부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1월달 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진도들 쭉쭉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느덧 11월, 12월이 지나갔습니다. 금방 이제 100일 남게 됩니다. 금방.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좀 빨리 가니까 현명하게들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음 주에 수업이 없으니까. 다음 주 1월 1일 날은 수업이 아마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복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복습은 우리가 전 범위에 대해서 이게 나간 건 아니지만 지금 4회차가 나갔기 때문에 다 합하면은 한 60개 이상의 지문들이 나갔을 겁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공부는 뭐냐면요. 우리가 같이 보고 제공된 것들 있죠. 그거는 자기 걸로 완벽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획대로 하시되 우리 지금 나간 4개의 자료에 있는 것들 그거 꼭 여러분들로 걸로 만들어 두시는 거. 네. 되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